역사를 통틀어 헤아릴 수 없는 분은 잃어버렸거나 바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거나 잊혀진 땅에 묻혔거나 세월의 주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견물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발견자는 무명에서 순식간에 명성이 높아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해적 전리품부터 여전히 귀중한 비밀을 간직한 사라진 도시에 이르기까지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소개합니다. 번호 1 오크 아일랜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아마도 당신은 수세기 동안 바위 아래 또는 숨겨진 보물 위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탐험가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장소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금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전설적인 미스터리로 수백만 명의 시청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오크 아일랜드의 저주 시리즈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1795년 다니엘 맥기니스, 데니얼 머기너스, 나는 젊은이가 섬 바닥에서 이상한 움푹 들어간 곳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흥미를 느낀 그는 친구 2명을 모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m 깊이에서 그들은 참나무 통나무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발굴을 계속하면서 3m마다 비슷한 지층을 더 많이 발견했고 해독할 수 없는 기호가 새겨진 거대한 바위도 발견했다. 나중에 주장된 바에 따르면 그 비문에는 12m에는 90만 파운드가 묻혀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 발견은 보물러시를 촉발시켰고 그 이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2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험가들은 키드 선장과 블랙비어드와 같은 전설적인 해적, 프리메이슨과 템플 기사단과 같은 비밀 결사를 포함하여 그 기원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이론 중에서 숨겨진 불을 발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일 오브 옥는 수수께끼뿐만 아니라 저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물은 7명의 탐광자가 시도해서 죽을 때까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곡괭이와 삽을 가진 최초의 탐험가부터 오늘날 굴착기와 첨단 도구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수색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세대는 이 섬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홍수, 산사태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수색을 포기하게 되었지만 닉 라지나, 닉 레가이너, 와 마티라지나, 마어티 레가이너 형제는 끝까지 가기로 결심한 것 같다. 번호 2 옛 서부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매료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전설적인 네덜란드인 잃어버린 광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행운을 찾는 사람들은 미신의 산맥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순금의 광맥을 찾기 위해 애리조나의 메마른 땅을 용감하게 헤쳐나갔습니다. 이 광산의 역사는 120년 이상 전해지고 확장되어 왔으며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신화라고 믿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광산과 광산을 둘러싼 비극이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리조나 주 피닉스 동쪽에 위치한 미신 산맥은 지역 주민들에게 미신기라고 불리며 3000피트 높이로 우뚝 솟아있어 마치 조상의 비밀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540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 지역에는 아파치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산을 신성한 영토이자 천둥의 신의 거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 바스케스 데 코로나도, 프란시스코 베즈케즈 더 코로나도 가 이끄는 탐험가들은 전설적인 시볼라의 7개 황금 도시를 발견하겠다는 야망에 이끌려 이러한 믿음을 무시했습니다. 아파치족은 신성한 땅을 더럽히면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원정을 계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불가사의하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잔인하게 공격받은 흔적이 있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두려움이 정복자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마침내 무서운 전설의 기원을 뒤로한 채 도망쳤습니다. 17세기 중반에 미신의 영토는 멕시코 지주인 돈 미구엘 페랄타에게 양보로 주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페랄타 가족과 그들의 일꾼들은 광물을 캐러 나섰고 아파치족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1846년에 일단의 후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이 대담함은 아파치족의 매복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고 아파치족은 전리품을 지역 전체에 흩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지역은 신화 속의 광산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살로 잃어버린 금의 잔해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금 채굴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1850년대에 2명의 보물 사냥꾼이 $7,000 상당의 금이 들어있는 당나귀 3마리의 시체를 발견하여 숨겨진 재산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광산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등장했지만 그 위치는 다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비밀과 비극이 있는 이 산은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결코 발견되지 않았을 금을 찾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는 보물 사냥꾼과 모험가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신 산맥은 정부 통제하에 있는 주립공원의 일부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사항은 당국에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네덜란드인의 전설적인 보물을 발굴하는 것을 계속 꿈꾸는 사람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광산은 시간 속에 숨겨진 실체일까? 아니면 단순히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신기루일까? 수수께끼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번호 3 이집트의 한 집을 수리하는 동안 신비한 동전 세트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외계인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매우 유사한 크고 대머리 눈을 가진 외계인 머리를 보여줍니다. 뒷면에는 날씨가 좋을 때라는 라틴어 글귀가 새겨져 있어 수천 년 전에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을 가능성에 대한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만약 외계인이 이 동전들을 만들었다면 왜 그들은 라틴어를 사용했을까? 게다가 머리 주위의 글자는 그리스어로 보이며 이는 외계인과의 접촉에 대한 가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UFO 이야기를 폭로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가짜라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단서는 비행 접시 모양의 10세기 프랑스 토큰으로 일부는 에스겔의 성경 바퀴와 연결하여 UFO와의 만남을 암시합니다. 이 동전은 또한 예술가들이 특이한 디자인으로 일반 동전을 수정하는 현상인 니켈 드리프터의 예로 제안되었습니다. 15세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기차의 불황자들이 만든 것과 같은 창의적인 조각을 만들기 위해 부드러운 금속 동전을 변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전들은 외계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역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시도가 될 것인가? 번호 4, 1518년 그림 같은 도시 스트라스부르에서 춤추는 역병구로 알려진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세뇨라 트로파라는 여자가 집을 나와 거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솔로 공연으로 시작된 공연은 기괴한 광경으로 변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성 있는 댄스 열풍에 동참했습니다. 당황하고 걱정한 당국은 감염자들을 라이브 음악이 흐르는 건물에 수용하는 등 다양하고 색다른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춤은 계속되었다. 결국 그들은 무용수들을 마을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고 이 놀라운 조치는 기적적으로 이 이상한 질병의 확산을 막았습니다. 14세기 프랑스, 15세기 벨기에, 19세기 마다가스카르에서 유사한 발병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제안되었지만 맥각이라는 곰팡이로 인한 식중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 신비한 춤의 정확한 원인은 과학자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5.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군주인 클레오파트라 2세는 종종 매혹적인 이집트 여왕으로 묘사되지만 그녀의 혈통은 마케도니아 그리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인 프톨레마이오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조상은 이집트인이 아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문화를 수용하고 언어 학습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두드러집니다. 자신의 그리스 유산과 이집트 전통을 융합하는 그의 능력은 그의 역사적 인물의 복잡성을 더하며 그가 문화적 경계를 어떻게 탐색했는지 강조합니다. 따라서 클레오파트라는 역사에서 다면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매혹적인 사례가 되어 역사적 풍경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번호 6. 유명한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높이에 대해 널리 퍼진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약 5피트 2인치로 짧다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은 오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측정이 원래 프랑스 피트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는데 영국 시스템으로 변환했을 때 영국 피트보다 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실제 키는 약 5피트 7인치로 실제로 당시 프랑스 남성의 평균 키보다 높았습니다. 오해는 그의 작은 키를 과장하여 오해를 영속시키는 영국 만화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나폴레옹의 키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는 편견과 실수가 어떻게 우리의 역사, 서술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대중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세부사항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역사적 설명을 탐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번호 7.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는 미국의 초대 지도자로서 인정받은 기량을 넘어섭니다. 비록 그것이 미국 정체성의 최고의 상징이지만 초기 성인기의 치아 건강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장이 있습니다. 20세가 되던 해, 워싱턴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치아가 하나씩 빠지게 되었습니다. 1789년 그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그에게는 이가 하나뿐이었다. 자신의 외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워싱턴은 치과의 선구자인 존 그린우드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워싱턴의 의치가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그린우드는 하마, 코끼리, 상아, 심지어 인간의 뼈를 사용하여 황금판으로 고정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맞춤형 의치 덕분에 워싱턴은 자신 있게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의치 복제품은 볼티모어와 뉴욕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과거와 현재를 실질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번호 8. 항구에 있는 자유의 상징적인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은 이민자들에게 역사적인 앨리스 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원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에는 계몽주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고안된 이 작품에는 지식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과 미국 독립 날짜를 표시하는 태블릿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 선물은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의 우정을 강화합니다. 자유와 이민의 관계는 엠마 라자루스, 에머 레저러스, 가 동상 받침대에 놓인 시 새로운 거상, 더 뉴 컬라서스를 썼을 때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유는 망명자들을 보호하는 어머니가 되었고 이야기는 상징주의를 넘어 확장되었다. 동상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우리의 역사적 인식이 오해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역사적 이야기의 복잡한 층위를 인식하는 안목 있는 눈으로 역사적 서술에 접근할 것을 촉구합니다. 번호 9. 로마인들은 복잡한 수로와 배관 시스템으로 당시에 놀라운 일을 성취했습니다. 독창적인 발명품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완성했고 공학에 뛰어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납과 점토 파이프, 암거, 수로로 구성된 광범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학적 기량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공중보건과 위생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은 로마인들은 정교한 시스템을 개척했습니다. 이곳의 첨단 배관 공사는 도시까지 먼 거리에 물을 운반하도록 설계된 기념비적인 수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는 공중 목욕탕, 분수대, 가정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11개의 수로에 의존하여 공공위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하수도 중 하나인 유명한 맥서머 하수구를 포함하여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식적으로 납파이프를 사용했는데 이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오해를 입증합니다. 이 사용은 납 중독에 기여했을 수 있으며 일부는 로마 제국의 쇠퇴와의 연관성에 대해 추측합니다. 납 파이프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기술 발전의 잠재적인 단점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 역할을 합니다. 번호 10. 20세기에는 이집트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고대 도시가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09년 애리조나 가제트, 애리조나 거제트는 특집 기사에서 이 발견에 대해 보도했다. 상형 문자 유물과 미러화된 유해가 있는 지하 성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탐험가 J. 킹케이드는 스미소니언의 A. 조던 교수의 지원을 받아 협곡에 거의 탐사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동굴에서 부처님과 같은 동상, 미라가 된 유골, 구리 무기, 씨앗이 담긴 곡물 창고가 발견되어 도시에 최대 5만 명의 사람들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09년의 발견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의심했다. 스미소니언은 이 발견을 부인했지만 은폐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있다. 이러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킹케이드와 조던의 기록이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옹호하고 있다. 번호 11. 3억 1300만 년 전 거대한 파충류가 그랜드 캐니언 모래 언덕에 발자국을 남겼고 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존되었습니다. 2016년 지질학 교수인 아담 K. 일킬, 애덤 K. 이킬과 그의 학생들은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에서 놀랍도록 보존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지질학자 스티브 롤랜드와 공유했다. 그것들을 조사한 후 롤랜드는 그 동물이 현대의 자칼 크기라고 결론을 내렸고 발자국은 아마도 같은 종의 두 생물이 그들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고 남긴 것임을 시사한다. 그랜드 캐니언의 만악 지층 맨핵 포어메이션에서 발견된 발자국은 양막류의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밝혀냈다. 이 동물들은 살기 위해 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모래 언덕의 발자국은 그들이 진화 초기의 땅에 적응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들은 독특한 움직임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이 행동이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진화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가장 오래된 척추 발자국으로 간주되는 이 발견은 육지 동물의 진화 역사에 대한 통찰력으로 인해 과학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번호 12. 마지막 빙하기 동안 그랜드 캐니언은 더 시원하고 습한 환경이었으며 멸종된 사스타 땅넬보의 서식지였다. 1936년 마크란 해링턴, 마억란 해링턴과 아우드상과 같은 전문가들은 이 곰의 화석으로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의 램파트 동굴, 램파우트 케이브를 조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동굴에서는 수많은 동물의 유해와 배설물이 발견되었습니다. 1942년
스미소니언 국립자연사 박물관, 스미소니언즈 내셔널 뮤지엄 오브 내추럴 히스토리의 라밍, 네이밍, 과학 코그, 카그는 발굴 작업을 주도하여 나무늘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성벽 동굴, 램파우트 케이브은 곰 크기의 나무늘보 잔해를 보여주어 수천 년 동안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멸종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증거에 따르면 인간의 사냥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이 동물들이 흔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유해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초식성 식단은 배설물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그들의 항아리와 다른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번호 13. 약 4,000년 전 선사시대 인류는 그랜드 캐니언에 거주하며 사냥을 하고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애리조나 주 플래그스태프 근처의 협곡 동굴에서 갈라진 나뭇가지 조각상을 포함하여 그들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이 고대 유물들은 방사성 탄소를 사용하여 연대를 측정했으며 4,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발견은 협곡에서 인간 활동에 대한 이전의 생각에 도전했으며 4,000년 전에 인간이 존재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조각상은 사냥 의식의 일부였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동굴 속의 큰 동물 사체와의 연관성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동굴이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고대 인류의 예술적 솜씨를 보여주며 애리조나 주립박물관에서 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번호 14. 1927년 월터 티는 피치 스프링스 근처에서 금을 찾다가 그랜드 캐니언의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크고 건조한 동굴은 그랜드 캐니언의 두드러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팩은 금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동굴을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방문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원시인의 묘사와 같은 묘사를 탐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랜드 캐년 동굴의 역사는 비극적인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7년에서 1918년 사이 두 형제가 땔감을 찾던 중 눈보라로 인해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1919년에 발견되었으며 1962년에 엘리베이터가 달린 새로운 입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동굴은 그랜드 캐니언 방문객을 위한 호텔, 캠프장 및 레스토랑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춘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번호 15. 1950년대 이래로 그랜드 캐니언에서 우라늄이 발견되어 채굴로 인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라늄은 협곡의 남쪽 가장자리 근처 고아 구리 광산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1906년 이래로 특정 지역이 사유지로 지정되었지만 우라늄은 암석이 무너져 브레시아 분출구를 형성한 애리조나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 우라늄이 발견된 후 원주민 단체, 지방정부 및 환경보호론자들은 그랜드 캐니언 근처의 채굴에 반대하며 생태계와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싸웠습니다. 2012년에는 특정 지역에서 20년 동안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인근에는 600개의 광산 소유권이 주장되어 있지만 원주민 공동체가 이 지역을 그들의 고향으로 여기고 장기적인 환경 및 문화적 영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번호 16. 그랜드 캐니언의 노스림에 있는 동굴에서 새로운 종의 곤충이 발견되어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사 정갈이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정갈과 비슷하지만 침이 없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진화하여 눈을 잃는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던 애리조나 대학의 H. 허드슨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JP 프라이어와 투버 천즈라는 이름의 독특한 표본을 확인했다. 이 유사 정갈은 약 0.12인치이며 작은 무척추 동물을 먹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독특한 사회적 행동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집게발을 사용하여 히치하이킹을 하고 다른 동물을 붙잡아 먼 거리를 여행하고 그들의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퍼뜨린다. 번호 17. 그랜드 캐니언에는 여러 뱀이 서식하고 있지만 독이 있는 뱀은 방울뱀 한 마리뿐입니다. 녹색 모하비 뱀과 점박이 방울뱀과 같은 존재하는 품종 중에서 분홍색 방울뱀은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 색조는 포식자와 먹이를 피하면서 협곡에서 위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유순해 보이고 도발하지 않고 거의 공격하지 않지만 이 뱀은 16인치에서 54인치에 이르며 강력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분홍색 방울뱀을 서부 다이아몬드 방울뱀과 같은 다른 독이 있는 종과 연결했습니다. 이 뱀은 독으로 인해 자연 서식지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번호 18. 인간의 뼈단검. 뉴기니에서 뼈단검은 비교적 빈번한 고고학 발견입니다. 그들은 종종 매우 세밀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각각의 아름다움과 품질은 그것을 소유한 전사의 명성과 힘을 반영한다고 생각됩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고고학자들은 뉴기니의 전사들이 그들의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었다. 대부분의 단검은 동물뼈로 만들어지지만 일부는 사람의 뼈, 특히 허벅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훨씬 희귀한 이 단검은 아마도 고위직 개인을 위해 예약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단순한 의식용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표본은 근접 전투에 사용된 흔적이 뚜렷하다. 19세기의 탐험가들은 그 지역의 부족들이 식인 풍습과 신체 절단과 같은 관습에 인간의 뼈 단검을 사용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과장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현재 이 단검의 제조는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호 19. 철제 기병 퍼레이드 마스크. 2023년 2월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희귀한 로마인의 유물인 약 1000년 된 철제 기병 퍼레이드 마스크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로마의 퍼레이드 가면은 특이하지만 이전에 이 나라에서 발견된 모든 가면이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면은 특히 독특합니다. 이것은 루마니아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철입니다. 불행히도 그 재료는 축축한 토양 아래에서 수세기가 지난 후 매우 녹슬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식물이 라임 종류라고 밝혔는데 눈가가 가늘고 코가 넓으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아마추어 금속 탐지기인 비 페일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루마니아에서는 이러한 장치를 소유하기 위해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이한 일입니다. 이 가면은 다키아 전쟁 당시 로마의 분부 요새에서 복무했던 사람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라건대 청소와 보존 후에 훨씬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번호 20. 인공지능은 고고학자를 돕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지만 현재에는 고고학자를 돕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독일 대학교 이진화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래그먼트라는 새로운 도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도구는 고대 텍스트 복원에 큰 발전을 약속합니다. 22,000개 이상의 점토판 조각이 이미 번역되지 않은 바빌로니아 보고서와 함께 처리되었으며 더 많은 부분이 분석되어야 합니다. 프래그먼트는 조각을 식별하고 깨진 태블릿을 재구성하여 다른 태블릿에 있는 알려진 단어 및 구문 패턴을 기반으로 텍스트 섹션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결과는 유망하며
현재 전 세계 약 200명의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앞으로 이 도구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번호 21. 작살과 구리검 수집. 2022년 6월, 인도 메인푸리의 한 농부가 우연히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밭을 갈다가 적어도 4,000년 동안 묻혀있던 구리 작살과 칼 컬렉션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 물건들이 금이라고 믿었고 당국에 알리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그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유물을 자랑하자 경찰이 발굴하여 유물을 압수했다. 그들은 이제 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는지 궁금해하는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찾기 위해 숨겨두었습니까? 아니면 4,000년 전에 그곳에 무기 공장이 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물체들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추가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면 이러한 질문들 중 많은 부분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번호 22. 델파이의 전차. 델파이의 전차는 고대 그리스 전차 운전자의 동상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습니다. 그것은 1896년 그리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성소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청동 조각의 걸작으로 여겨지는 이 조각상의 그리스어 이름은 네오코스로 번역하면 고삐를 쥐고 있는 사람두로 번역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동상이 시칠리아의 전제적인 지도자인 겔라의 폴리살로스를 상징하며 기원전 474년 피티아 게임에서 전차 경주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역사가들은 묘사된 사람이 전차 경주에서 승리를 축하했지만 올림픽에서 승리를 축하한 팔리셀로즈의 형제 제런이라고 생각합니다.